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렸다는 개천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일을 맞이해서 좀 장도 쉬고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낼까 많이들 고민이실 텐데 이렇게 장이 열리지 않는 날 저희는 미리미리 좀 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알차게 또 시간을 채워주실 전문가님 모시고 최근 시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혹은 이 장중에는 또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이 시장에 대한 면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우리 윤여민 FP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장 중에 혹은 장 직전에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이렇게 아늑한 부스에서 만나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어떠신가요? 늘 긴박한 빠른 어떤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화한 분위기에서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천천히 어떤 뜯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평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얘기만 좀 하려고 좀 전달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자리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 전후로는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천천히 느린 템포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눠보겠다, 디테일하게 나눠보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들 위주로 시장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역대급 시장. 역대급이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역대급 어려운 시장이다. 역대급 시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 FP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공감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역대급이란 단어에 지금 어울리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더 어려운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거보다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아이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벌써부터 좀 겁이 나는데 역대급 시장 지금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게 된 배경이랑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FP님 지금 이렇게 역대급 시장이 돼버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올해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야기된 것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이 좀 터지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좀 봉쇄령이 좀 많이 있었죠. 도시가 아예 셧다운이었죠. 제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시진핑이 어떤 3연임에 대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 내에서 제일 성장률이 적을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폐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다 하나로 버무려지면서 좀 경제적인 잠재적 불안 요소로 좀 튀어나오고 있다가 일단 첫 번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얘기가 많았었던 농수산물 관련된 식품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CPI 중에서 헤드라인에 좀 걸쳐 있는 어떤 품목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고공행진을 했다는 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중간재 가격, 완성재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강도 지금 이제 긴축 정책이 펼쳐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최종금리라고 하는 금리가 사실은 이제 뭐 4.6 이제 네. 뭐 어떻게 보면 5%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쯤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뭐 3%대인데 11월, 12월에 얼만큼 또 금리를 올리느냐.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갖고 있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면 주변 국가들도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저희가 상황이고, 원치 않더라도 네. 올려야 되는 상황인 그런 거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압력이 오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 그다음에 기업 이익의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좀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좀 원인으로 개별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결국 이제 하나로 귀결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유례없는 네. 좀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과거를 좀 천천히 짚어보니까 정말 복합 위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만 잘못돼서 지금 이 시장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 요인들이 모두 다 버무려져서 지금 역대급 어려운 시장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증시가 많이 내려갈 때쯤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 젊은 투자자분들이 겪기에는 지금 이게 첫 위기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때 처음 들어오셨다면. 그래서 저희가 좀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 하니까 뭐 금융위기 때 이야기도 나오고 예전에 뭐 IMF 때 얘기도 나오고 과거 대비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 기사가. 네. 그래서 역대 한 몇 번째 정도 최악의 상황인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FP님이 좀 쭉 이제 경제 상황을 네. 돌아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게 맞나요? 한 두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한 두세 번째? 네, 오.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뭐 많은 이제 그 통계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가장 이제 먼 순서들을 보면 98년에 이제 동아시아 외환위기 있었죠. IMF 때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IT 버블, 그때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9.11 테러,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리먼 사태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좀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제 외환위기랑 지금 IT 버블이 거의 같이 왔고 9.11 테러가 좀 한 번에 같이 오다 보니까 이 98년부터 2001년 때가 거의 이제 증시 자체가 거의 이제 폭락하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가 상당히 심각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좀 두세 번째로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때도 한 33% 정도 지금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고통 강도가 훨씬 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보다 좀 더 강한, 지금 어떻게 보면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역대급으로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로 힘든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물론 약간 속도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요. 코로나19 때는 정말 뭐 또 유례없는 전염병이 퍼졌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훅 빠졌다면, 지금은 좀 길게 그리고 계속 약세가 네.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지루하고
계속 빠지는 장이면 힘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훨씬 더 힘들죠. 훨씬 더 힘들 네.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빠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과거 사태를 좀 돌아봤을 때도 한 상위 2, 3위 안에 들 정도로 힘든 시장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가 최근 또 헤드라인 장식하고 있는 거 보면 강달러를 넘어서 킹달러를 네. 넘어서 갓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네, 이런 강달러와 더불어서 유로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더 힘들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겹쳐온 사례가 과거에도 있나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좀 없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로화 특히 이제 좀 유로화 약세 같은 경우는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은 달러화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집중이 됐었죠. 그쵸.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한 11차례 정도 경기 침체 국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약달러는 한 3번 정도만 됐었고 8번 정도가 강달러를 계속 지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달러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통계는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경기 침체가 좀 일어난다고 하면 강달러에 대한 부분이 항상 좀 연관이 됐었는데 이 유로화 가치가 이제 폭락하는 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중순에 20년 만에 1달러 1유로가 지금 페르티가 좀 깨졌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앞에서 좀 언급드렸던 공급망 이슈,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로화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밑에서 좀 많이 헤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로화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너지 가격이 겨울에 또 심각하게 펼쳐질 수 그렇죠. 있는 어떤 그런 분명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뭐 앞서 뭐 똑같이 말씀드리면 긴축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부동산, 냉각 여기에 유럽의 에너지난까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좀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좀 과거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이제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 네. 유로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이제 미국을 상대하기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까지 안 좋은 일의 연속, 그러니까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까지 붓는 맞습니다. 격으로 네. 유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Show must go on이라고 네, 정확한 국내파 발음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정직한 발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오면서도 증시 투자라든지 증권에 투자를 하는 거라든지 혹은 계속 이렇게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과거에 어려움이 없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럼에도 반복은 불구하고 되죠. 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말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안 돼요. 네. 신용 물량이 충분히 소진됐을 때는 네. 좀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019년 반등장,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 올해 이제 7월에 반등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신용이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 대비해서 네. 20% 이상 감소했을 때는 강한 단기 반등이 좀 연출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랬나요? 네. 근데 현재는 신용의 물량이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더 바닥에 대한 부분을 다질 수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는 신용이 거의 41%까지 감소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고요.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신용에 대한 물량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과연 이 종목의 그 잔고율이, 신용 잔고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하는 인간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결국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피를 봐야
네, 시장의 네.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바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장의 바닥 아직 지금 신용 물량을 좀 보면 멀지 않았나 좀 네. 체크를 계속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좀 세워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장이 언제까지는 저희가 좀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도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어려운 장 또 대비해야 될까요, FP님? 사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맞출 수 그럼요,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 이제 방송을 좀 이제 챙겨보셨던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피 이제 하단을 2260선으로 한 6월이나 이제 그 정도쯤에 한 말씀을 드렸었고 강한 반등 이후에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이 저점 테스트를 좀 빨리 왔다고 생각해요. 한 10월 중순에서 11월 정도쯤에 이 2200 테스트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9월 말부터 지금 테스트가 좀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좀 시기의 추가 좀 빨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시장 자체가 바로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기보다는 분명히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 2300에서 2350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말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분명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영국의 지금 어떤 파운드 정책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정책 금리가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정적 시나리오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또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정치적인 이슈도 껴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뭐 12월 정도까지는 이러한 좀 힘든 시장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좀 강하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그걸 또 한두 달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진의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 한 1월? 내년 1월. 1월에서 2월 정도까지 길게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저점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좀 변동성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에 제가 이입을 해서 대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이렇게 여쭤본 거지만 어떤 시기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긴축을 할 거고 또 음. 금리를 올릴 거고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 기간 정도는 시장의 하락은 저희는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시장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우리 FP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경제 성장률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주요국들의 이 경제 성장률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자세하게 우리나라도 좀 살펴보면 OECD에서 중간 경제 전망을 통해서 내년 세계 경제가 6월 전망보다 0.6%포인트 낮춰져서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존 2.5%에서 2.2%로 이제 낮춰졌는데 그 이유는 뭐 앞서서 설명해 주신 다양한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되겠죠? 일단은 이 전쟁 관련된 부분 일단 첫 번째라니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핵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핵, 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좀 장기화돼 가고 있는 부분들 빨리 끝낼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거의 무마시켜버리는 지금 러시아의 행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내년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이제 첫 번째 전망이 있고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늘길이 많이 열리고 있고 네. 지금 여행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겨울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또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스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참 웃겨요. 막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1%까지 올린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까지도 좀 그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늦춰질 것이다. 그래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뭐 내년에 전망이 낮아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유로존보다는 좀 성장률이 그나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그래도 0.1%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물가 상승률 자체도 지금 뭐 3.9% 정도 높기 때문에 이 물가를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식량 안보 관련돼서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지금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지금 이제 각국이 성장 모멘텀을 플러스 이런 좀 안보 문제까지도 좀 잡아야 되냐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모멘텀이 계속 악화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 경제 성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뭐 물론 이 비교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주요 통화국 대비 우리나라는 그래도 올해는 좀 선방하고 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땐 언제까지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네. 걱정이 앞섭니다. 이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향 조정된다는 건 기업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도 앞으로 녹록지 않아진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뭐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기업들의 성적표가 또 발표가 될 텐데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도 미리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되다 보면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업의 어떤 이익에 결국 이제 귀결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 결국 이제 그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 어떻게 보면 성장률 좀 하락 그렇죠. 전망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증권사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증권가 3개 이상에서 지금 상장사 250곳 올해 3분기 영업 예상치가 지금 52조 정도 되는데 지난해 3분기보다 10% 이상 좀 하락한 수치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그리고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금 기업들의 좀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불가능한 좀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는 거의 투자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는 뭐 지금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8% 이상의 기업 전망이 좀 하향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거, 반도체 관련 부품도 한 28% 하향 전망. 그다음에 휴대폰, 뭐 그다음에 IT 관련된 것도 지금 부진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방 사업들 자체가 다 힘든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뭐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신저가를 좀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현재 상황을 좀 확실히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달러화 강세 이 부분이 사실은 수출 기업에게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내수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어떤 좀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실적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전망에 대한 악영향도 있지만 결국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좀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년까지도 기업의 이익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 자체가 뭐 1900선까지도 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좀 놓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걱정이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200선의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발 더 나아가서 4분기 내년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분기 실적을 벌써 좀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하방으로 지금 열려 있는 부분까지 제가 듣고 나서 아찔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언제나 늘 가능성을 위아래로 열어두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원달러 환율 제가 뭐 방송할 때도 우리 FP님과 함께 계속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투자 안 하는 친구들도 야, 네. 요즘 환율 정말 미쳤더라 이런 이야기를 네, 네.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원달러 환율 1,500원도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FP님 환율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1,500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주식을 갖고 있고 시장을 대하고 있다면 1,500원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네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환율이 1,500원이 올라가면 떠나야죠. 그렇죠?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투자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지금 1,400원을 본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거의 뭐 IMF 때 아니면 뭐 지금 금융위기 때 이후에 처음 보는 어떤 그런 환율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 사실 좀 머리가 아파지는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인데 사실 이 환율 관련돼서 뭐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원화가 약한 것이 아니라 네.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그렇죠. 유로가 강해지는 거. 또 이제 유로 관련돼서 특히 파운드 관련된 얘기도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이 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미국의 스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제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네. 좀 유지를 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씩 이렇게 좀 달러와 약세를 통해서 좀 주변국들을 좀 살려주고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은 뭐 이런 시나리오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 강달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달러와 약세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스텝을 3번 했죠. 그렇죠. 그리고 11월에 혹은 12월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죠. 점도표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또 앞에서 또 우리가 또 환율 얘기를 또 몇 번 했었습니다만 환율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빨리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먼저 사실은 금리를 올렸음에도 우리는 이제 베이비 스텝 0.25%씩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 스텝을 3번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따라잡힌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11월에 자연 스텝을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0.25를 몇 번 올린다 하더라도 뭐 1.5%의 어떤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이 좀 갭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역전 형상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좀 쉽지 않냐면 이게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 차를 좀 맞추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달 12일에 지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할지가 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네.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 아니라 빅 스텝까지도 지금 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 환율과 관련돼서는 한국은행의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저희는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환율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수혜주와 피해주를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 치솟는 환율에 활짝 웃는 또 수혜주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출 기업 위주로는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죠. 이런 영향이. 제가 이제 수출 관련돼서 지금 몇 가지 섹터를 뭐 한 3-4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자동차, 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올 정도로 오.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이슈로 많이 이제 좀 비춰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에 좀 하락을 부추기는 최근의 원인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환율에 대한 시차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는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피해를 환해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영업이익률 자체는 상당히 고공행진할 높아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전망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이제 3분기에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면 뭐 이제 조선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 특히 조선 같은 경우 수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3분기부터 지금 뭐 내년 1분기 정도쯤이면 조선 3사가 이제는 재무제표가 좀 흑자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개별적으로 수출 관련돼서 좀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방어주로 이제 불리는 게 이제 KTNG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좀 담배 관련된 어떤 수출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배당주의 역할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환율, 고배당에 적합한 종목으로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또 이제 개별 기업으로는 KTNG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 중에 엔터주들도 환율이 오르면 외화를 벌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분기에 좀 기대감이 있죠.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는 아티스트들이 상반기에는 좀 공백이 있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하반기부터 빠르게 지금 이제 컴백을 했고 뭐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맞아요. 뭐 뮤직비디오 시작해서 성적이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성적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마 4분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서 월드 투어가 좀 진행되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BTS 병역 문제로 살짝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깨는 어떻게 보면 좀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의류 말씀드렸죠. 쪽. OEM, ODM 쪽으로 해서 지금 의류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강달러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대한 분명히 선별 작업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에도 수혜주가 있다면 말씀해주신 뭐 자동차라든지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반대로 당연히 타격을 받는 피해주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이 피해주이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쪽을 먼저 볼까요? 일단은 이제 딱 생각나는 거는 항공주. 항공주. 네. 네. 일단은 뭐 유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항공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하늘길이 열리고 네. 그리고 이제 노선이 다시 증편이 되면서 좀 리오프닝과 분명히 연관돼서 상충되는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항공주 같은 경우는 바로 좀 증시에 반영이 될 정도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좀 이런 어떤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쪽 유가 쪽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항공주가 좀 많이 피해를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음식료주 정유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피해주로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네. 제약바이오. 오. 제약바이오가 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글로벌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글로벌 임상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임상 시험 비용을 대부분 다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중에서도 전통적인 바이오 산업이 아니라 바이오 테크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임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코로나19 때도 임상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달러가 올라갈수록 또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좀 킹달러의 지금 고환율에 좀 피해주로 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오히려 뭐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 제약 바이오주들이 버텨주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업 자체만으로 보면 임상 실험하는데 비용을 달러로 주다 보면 당연히 좀 힘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 실적 전망 키워드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앞서서 계속 앞으로 연말까지는 최소한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질 텐데 이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IT 투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약간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번 실적이 어떨 것인가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먼저 보죠. 2019년 4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역성장이 전망이 된다. 꺾이는 건가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시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삼성전자 특히 이제 뭐 SK하이닉스 그렇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점 회사들인데 일단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78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조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좀 조금씩은 바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5월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매출이 84조, 이제 영업이익 17조였는데 일단은 그 컨센서스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실적 컨센서스에 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이제 내년까지도 실적 전망이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겨울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재고가 많이 이제 쌓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지금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지금 신경 쓰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ARM 관련돼서 인수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 놓고 파는 건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이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힘을 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아무래도 계속 신저가를 좀 갱신하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뭐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업황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 전망치는 낮아지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올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려고 한 노력은 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지금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가 더더욱 요 근래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네. 안에서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이 주가적인 측면에선 탄력성이 더 좋은 네. SK하이닉스를 보면 SK하이닉스도 역시 3분기 실적 부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SK하이닉스는 거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암울하죠. 그렇죠. 전망이. 근데 업황 타격이 크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반도체 쪽은 암울하다 하더라도 지금 3분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 무선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가 좀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특히 폴더블 폰이 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쪽에서 어떤 실적을 조금이나마 해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트리거가 좀 3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실적적인 전망, 특히 하향 전망에 있어서만큼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우울한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재고도 상당히 좀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조 8천억 정도가 지금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 지난해 말 8조 9천억에 비해서 지금 33%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네.
재고도 계속 쌓이고 그 다음에 실적 전망도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4년 주기로 온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이제는 이 4년 주기설이 좀 맞지 않는 상당히 좀 복합된 어떤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 특히 이제 공급난에 대한 부족이라든 이런 부분이 같이 엮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분위기 반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클 계산하기 쉽지 않은 상황. 여기에 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고객이 중국인데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그 타결책을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연임, 3년임 관련된 부분들,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 이런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 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시장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투자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뭐 2024년, 5년에 대한 어떤 호황을 좀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씩은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보릿고개는 호황을 좀 기다리기 위한 하나의 좀 디딤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 업황이 좀 다시 한번 반등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요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밸런스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업황을 좀 이길 만한 해칭 수단이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업황 그 사이클에 좀 직격탄을 맞는데 네. 주가 탄력성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업황이 좋아지면 네. 더 빠르게 올라오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선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대응 방법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각각.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네.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손절 라인은 지나지 않았을까요? 아, 네. 네. 늦었군요. 네. 늦었죠. 네. 근데 지금 대형주들 사실 고점에서 심하면 50% 이상 조정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격적인 매력도 분명히 상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닥이야라는 또 역으로 확신은 질문도 없어요. 또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 지수는 반등할 수 없습니다. 아. 어쩔 수 없는 그 그렇죠. 연결고리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죠. 음. 주가 탄력성이 뭐가 더 좋다라고. 오.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음.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잠시 이렇게 치워두고. 한쪽으로 좀 네. 몰아놓고 있다가 분명히 이제 저점을 잡을 만한 시기가 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 오. 네,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손절하는 건 맞습니다. 의미가 예. 없고 저는 항상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분명히 보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좀 보유를 하시되 물론 인고의 시간을 좀 견뎌야겠지만 분명히 바닥에 대한 신호는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평단가가 10만 원 이상이실 거고 맞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7만 원대.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 위로 다양해요. 네, 그 부분을 좀 낮추셔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도 이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이 실려도 사실은 뭐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지 않으니까 예,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단가를 낮추시면 오히려 중소형주의 어떤 상승률을 대형주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보유 의견. 다만 조금씩은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하되 네. 추가 매수하되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힌트를 좀 주셨다. 빌드업이 탄탄합니다. 네, 네. 이야기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두 종목을 또 다룬 이유가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다루었고 자 그렇다면 나는 포트폴리오에 이 두 개가 없다.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될 만한 다른 업종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 밖에 실적에서 주목해야 될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실적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현대차랑 기아. 현대차, 기아, 네, 예, 완성차.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슈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디젤 관련돼서 기억나시겠지만 네. 디젤 관련돼서 유럽에서 무슨 뭐 조사가 들어간다. 리콜한다. 네, 리콜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돼서 피해가 있다. 음. 근데 이런 어떤 매 순간순간의 악재를 다 결국은 실적으로 뛰어넘은 오. 회사가 이제 현대차라고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열심히 좀 미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관련된 주에서는 좀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결실도 분명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환율에 있어서 분명히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 섹터가 제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자동차 섹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내연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모빌리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모빌리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로봇과도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가장 모체는 현대차, 기아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종목을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로 보시되, 일단 뭐 중소형주, 제가 늘 말씀드렸던 뭐 SL이라든지 화신 같은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봐야 할 좀 섹터가 아닌가, 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최근에 뭐 로봇,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된 쪽도 좀 상당히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는 좀 약간 개화하는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태조위 방언. 태주의 방언. 네. 이 섹터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요 정도를 좀 3분기에 좀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분기 실적이죠.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업종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만 10월 초는 이제 이렇게 휴일이 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전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월 시장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저희가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전망을 어떻게 좀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FP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다 이제 월요일에 지금 휴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딩 자체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앞에서 코스피 2260이 좀 어떻게 보면 깨지는 순간은 저는 10월 중순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9월 말로 좀 더 네. 땡겨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외국인들 자체, 특히 이제 뭐 기관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월까지는 조금 상승으로 좀 보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포지션을 구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여기서 상승 추세로 변환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반등 시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투자자들 워낙 많으시니까 한 680선 정도가 이제 신용 물량이 좀 출회되는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이 지수 레벨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지,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매도 압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좀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10월 시장을 또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반등시마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또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주식 이거를 왜 시작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가. 네. 마음이 힘드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 개인적인 조언을 해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자금이 없으실 거고 대부분 이제 종목들에 다 보유를 하시고 네, 어떻게 물려 보면 계실 손실 거예요. 중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유 종목들에 대한 철저한 리뷰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그 매수의 이유와 근거가 상당히 뚜렷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다 돼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보유하는 게 맞지만 매수의 근거가 사라지거나 왜 샀는지 모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실적 전망이 하향되지 않는 실적주들까지도 같이 다 주가가 폭락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손절된 퍼센테이지만큼 내가 살 수 있는 종목도 디스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너무나 많은 좀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종목에 대한 압축을 하시고 결국은 관망 내지는 좀 버티기를 하시면서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P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한편으로는 뼈를 맞아서 아픈 반면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믿음으로 버텨보시고 혹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나는 모르겠다 혹은 내가 투자 포인트가 좀 훼손됐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좀 연말까지는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꾸려가야 되지 않겠냐 조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윤여민 FP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